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는 순간 바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당당히 그의 앞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민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남한으로 오게 된 것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뉴스에서 김정은 얼굴을 보게 되면 손이 떨리고는 합니다. 공포도 공포지만 분노가 좀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어 탈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김정은의 그런 모습 맞습니다.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바로 국방종합대학 행사날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고위 간부들과 군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행사였죠. 저는 보위부 요원으로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어요. 바로 그때 김영철 중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이셨지만 저를 보시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의 연설이 시작되고 장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호를 울리며 핵개발과 대남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모두 조국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시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연설이 끝나고 김정은이 퇴장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김영철 중장님이 갑자기 위원장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것은 처형감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즉각 대응 태세를 취했고 저도 본능적으로 김정은을 보호하려 몸을 움직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장님을 막아서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상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행동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영철 중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도자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중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중장님의 평소 모습, 늘 부하들을 걱정하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는데 이내 그 표정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정은은 김영철 중장님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죠. 나를 거역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김영철 중장님은 곧바로 체포되셨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경호원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렸습니다. 중장님의 절박한 외침, 위원장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사실 저는 계속해서 김영철 중장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님은 제게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저는 고아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에 의해 자랐지만 늘 외롭고 공허했죠. 그러다 보위부에 들어와 김영철 중장님을 만났어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중장님의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중장님은 항상 부하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위부에 갓 들어왔을 때였죠. 임무 수행 중 실수를 해서 큰 질책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때 중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중장님은 절 직접 지도해 주셨어요. 업무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죠. 민호야,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당시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장님은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장님은 리더십 또한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하셨고 부하들의 개인적인 고충까지 살펴주셨죠. 한 번은 제 동료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중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하들 모두가 중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중장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늘 밝고 의욕적이셨던 중장님이 자주 깊은 생각에 빠지시는 모습을 보고는 했거든요. 한 번은 늦은 밤에 사무실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몰래 들여다보니 중장님이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때 중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장님? 하고 여쭤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중장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서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어쩌면 중장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장님이 김정은 앞을 가로막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건 마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저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장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끝없는 의문에 저는 결국 그 답을 찾기 위해 은밀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중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죠. 중장님은 늘 세세한 것에서 진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중장님의 일상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중장님의 일정, 만난 사람들, 읽으신 문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암호화된 문서를 발견했죠. 해독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암호를 풀고 문서를 읽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영철 중장님이 새로운 새벽이라는 비밀 조직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거든요. 이 조직은 북한의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고위 관료들의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조직이 있다니. 게다가 중장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니. 중장님이 늘 강조하셨던 국민을 위한 봉사, 진정한 애국이란 말씀들. 그게 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중장님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관료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변화를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심 없이 믿어왔던 우리 체제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주민들은 행복한 걸까? 중장님이 꿈꾸는 변화가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뭔가 진실에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장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결국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중장님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행동하셨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밤을 새가며 중장님의 비밀 문서들을 조사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노트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수진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암호명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암호화하니까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암호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실제 인물이었고 중장님의 조카였죠. 그렇게 수진이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라니. 그 생각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수진이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제 동생뻘 되는 나이죠. 노트에는 그녀의 사진도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욱 아프게 하더군요. 그 웃음이 곧 절망으로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량난.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 위장이 쓰리게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노트에서 수진이는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순간 저는 제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수진이의 공개 처형을 명령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본보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어요. 어떻게 한 생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 그것도 겨우 19살 소녀를. 순간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토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초췌했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일해왔지? 저는 간신히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중장님의 필사적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정은에게 보낸 청원서들,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들, 매 페이지마다 중장님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중장님의 일기. 그건 마치 중장님의 절규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본 공포와 절망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장님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장님이 왜 그토록 변화를 갈구하셨는지,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건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깊은 아픔,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게 중장님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인데도 그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중장님의 슬픈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저는 수진이를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늘 늦었죠.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이불을 눈물로 적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점점 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뉴스,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게 됐죠. 마치 제가 지금까지 눈가리개를 쓰고 살아온 것 같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긴장했죠. 혹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장님의 용기, 수진이의 비극,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큰 파도처럼 일렁였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저 보이부의 평범한 요원에 불과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중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저도 무언가를 해야 해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제가 중장님과 수진이 그리고 모든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중장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중장님을 통해 이 이야기의 진실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만 며칠이 걸릴 정도였죠. 구금 시설의 근무 패턴을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내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죠. 이 모든 게 들통나면 제 목숨이 위험할 거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 저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금 시설로 향하는 길, 평양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행인들의 무표정한 얼굴,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선전 포스터들.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시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통과하는 순간 그제서야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죠. 중장님이 계신 독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저를 압박해왔죠.
발자국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침내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중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늠름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야윈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민호야, 널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중장님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문 여닫는 소리, 모든 게 위험을 상기시켰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낼 수가 있었어요. 중장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얘기도, 새로운 새벽에 대해서도요. 그 순간 중장님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더군요. 주름진 얼굴에 후회와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민호야.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해서. 그러면서 중장님은 수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이죠. 저는 중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디셨어요? 수진이를 잃으시고도. 중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민호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 수진이의 죽음이, 그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벽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중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로는 불가능해. 변화가 필요해, 민호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중장님? 중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낸 거다, 민호야.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 그리고 항상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라. 그러면서 중장님은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민호야, 진정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넌 반드시 그 길을 찾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대를 벗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렇게 중장님과의 만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김영철 중장님이 반역죄로 즉결 처형된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중장님을 그렇게. 심지어 더 끔찍했던 건 제가 그 처형 현장에 배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중장님과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였겠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처형 당일, 저는 마치 악몽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중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중장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셨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중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중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 말의 끝으로 중장님은 결국 처형을 당하시고 말았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 슬픔,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 누구보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보다 따뜻하셨던 분이 김정은으로 인해 조카까지 잃고 이제는 처형까지 당하다니. 그동안의 중장님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처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중장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중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분이 꿈꾸던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제가 중장님께 그리고 수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올 결과들.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탈북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어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심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할지, 어떤 경로로 탈출해야 할지, 모든 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중장님의 처형 이후 새로운 새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중요한 문서들을 조금씩 복사하고 숨겼어요. 언젠가 이 정보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그 조사 대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중장님과 가까웠다는 이유였죠. 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중장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장님의 일기와 새로운 새벽 관련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평양을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됐죠. 하지만 국경으로 갈수록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됐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 같았죠. 국경에 도착하기 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검문소와 경비 일정을 활용했어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번은 순찰 중인 경비병과 마주쳤는데 가까스로 그를 설득해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저기 있었죠. 그리고 앞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강을 건너는 순간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지만 중장님과 수진이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은 후에도 계속해서 도망쳐야 했죠.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계속 남쪽으로 향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산길을 헤맸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건 오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억울한 죽음을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 저는 한국 정보기관에 제가 가져온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중장님의 일기, 새로운 새벽 조직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보위부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 그들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김영철 중장님과 수진이의 이야기에 많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조사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몇 달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했어요. 그게 중장님과 수진이, 그리고 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까지 다녀온 뒤 저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 그 활기찬 모습에 눈이 부셨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중장님이 꿈꾸던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특히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때로는 이런 자유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면서 이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중장님과 수진이를 봐요. 그들이 제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꿈과 희생은 저를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 이런 꿈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에 남겨진 동포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중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수진이의 희생,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유와 진실을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외국 문물을 접하다가 들키면 처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1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평양에서도 노동당 간부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곳에 비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희 딸도 만날 수가 있었기에 지금은 정말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딸만 남한 사람이었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딸만 남한에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왜 탈북을 하게 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끔찍한 현 상황도 함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게 저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북한의 잔혹함을 널리 퍼뜨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저는 노동당 간부였습니다. 매우 높은 계급의 고위 간부였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급 차에 기사까지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무니까요. 모두가 저에게 경례를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만큼 저의 가족들 또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엔 저희 가족이 완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 딸 서연이 때문이죠. 서연이가 16살이 되면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를 따르고 존경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엔 무뚝뚝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태도가 심각해지더군요. 한 번은 서연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급히 무언가를 숨기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외국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이 컸어요. 북한에서 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가 주체사상 학습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반체제로 치부될 수가 있는 문제니까요. 서연이는 처음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더니 나중엔 아예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점점 서연이가 어려워지더군요. 서연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어릴 적 제 무릎에 앉아 제잘되던 그 아이, 제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던 그 아이였죠. 누구보다 저를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저는 갈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고민했어요. 때론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제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욱 엄격해지기로 했습니다. 이게 서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이런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너무 물렀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저는 점점 서연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시간을 제한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어요. 서연이의 방을 수시로 점검하며 불순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죠. 또 더 많은 시간을 주체사상 학습에 할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엔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학습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서연이는 학습을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서연이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죠. 김서연,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 내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져 갔기 때문이죠.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도 서연이는 네, 아니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죠. 어쩌다 마주친 시선에서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죠. 주체사상 학습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딸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까지 들더군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대화를 시도할까 하다가도 결국 그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연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고위 간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사이는 더욱 더 서먹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희는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또한 서연이와의 갈등으로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이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서연이는 괜찮을까? 혹시 서연이도 연루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는 동안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부에서 이 사건의 처리를 제게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신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민이를 신문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소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자신의 발로 제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빠, 저를 부르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서연이는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지민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우는 서연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함께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얼마 만의 포옹인지.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화였죠. 서연이는 계속 흐느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잡혔대요. 한국 드라마 봤다고. 아빠, 제발 지민이 좀 살려주세요. 아빠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의 절박한 부탁 그리고 저를 믿는 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알았어, 서연아.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지민이는 사실 처형될 확률이 높은 상태였죠. 그렇게 서연이를 애써 달래고 집을 나서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신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신문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냉정해야 해, 정훈아. 스스로에게 타일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좁고 어두운 신문실 안에는 지민이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지민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창백한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겁에 질린 눈빛은 마치 사슴처럼 크고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민이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제 딸 서연이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런 생각에 제 발걸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린 것이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온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지민이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무언가를 살며시 쥐어주었죠. 작은 봉투였어요. 혹시나 만약 제가 죽게 되면 이 편지를 서연이에게 전해주세요. 아저씨,
지민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편지를 받아들면서 제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작은 봉투의 무게가 산만큼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민이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죠. 먼저 오랜 친구이자 상부의 인사와 은밀히 만나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지민의 사건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언급하며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처형까지 한다면 젊은이들의 반발심만 키우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또한 지민이의 부모가 과거 당에 큰 공을 세웠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 흘리기도 했어요. 이를 통해 지민의 가족 배경이 혁명 가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지민이의 공포에 질린 눈과 서연이의 울부짖는 모습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더불어 지민이를 처형하는 대신 교화소로 보내는 방안도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교화소에서 철저히 세뇌시키면 오히려 체제에 더 충성하는 인재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지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지민의 처벌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썼습니다. 서류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었어요. 이 과정에서 몇몇 동료들의 의심을 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물론 이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지민이의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잠들곤 했죠.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민이가 처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처리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한 상부는 다른 사람에게 결국 일을 맡겼고 지민이는 처형이 되고 만 것이었죠. 이 사실은 소문으로만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민이가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발표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민이의 눈이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장 괴로운 건 서연이에게 사실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민이는 교화소로 갔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연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고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감돌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따뜻했던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날수록 제 마음 또한 더욱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 또한 서연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다가가기가 힘들었기에 저희의 관계는 더욱 더 멀어져 갔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말이죠. 그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여보, 서연이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저는 간신히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죠. 문을 열면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웠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 서연이의 향기로 가득했던 방에서 이제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죠. 많은 물건들과 책상 위에 항상 어질러져 있던 책들과 필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없었어요. 마치 서연이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에서 지워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서연이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죠. 지민이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그 끔찍한 현실을 서연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아버지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이의 실망감,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제가 딸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탈북, 그 위험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서연이가 선택한 길의 위험성을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슬픔, 후회,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연이가 느꼈을 배신감, 그 아이가 겪어야 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의 빈 방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절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서연이의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서연이의 실종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를 진정시키고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의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죠. 서연이의 친구들과 학교에는 서연이가 중병으로 갑자기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었죠.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연이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탈북 루트, 최근의 탈북 소식 등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단서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보의 한계도 있었고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보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탈북한 일행 중에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발견한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죠. 혹시 서연이일까 하는 희망과 동시에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곧바로 저는 그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연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밤새 정보를 분석하고 안전한 루트로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죠. 매 순간 들킬까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의 필사적인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연이가 지민이의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마도 서연이는 지민이의 가족을 통해 제가 숨겼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탈출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제 서연이의 탈북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문득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지민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민이가 서연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 그 순수한 우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 편지를 꼭 서연이에게 전해주어야 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죠.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둘러대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서연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남한에서 살아갈 서연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직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그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서연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학교에서 밝게 웃던 모습, 집에서 책을 읽던 모습, 친구들과 놀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탈북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지민이의 편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혼자 남한에서 살아갈 서연이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런 결정으로 이끌었죠. 내가 가야 해. 서연이를 찾아야 해. 그 아이 곁에 있어 줘야 해. 결심을 굳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민이의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긴장과 준비로 가득 찼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탈북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와 아들 태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을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여보, 태우야. 아니, 우리 탈북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가야 해요? 학교는? 친구들은? 태우가 울먹이며 물었죠.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고, 이대로는 우리 모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긴 대화 끝에 아내와 태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어요. 아내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태우는 학교 생활을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하려 노력했죠. 저는 직장에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두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동료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드디어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한겨울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과 작별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얼어붙은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얼음 위로 살짝 흐르는 물을 보며 공포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내와 태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죠. 강 한가운데 왔을 때 잠시 희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겪어온 고통이구나. 내가 누려온 특권적인 삶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은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힐 뻔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았어요. 겨우 도망쳤지만 그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탈북자들, 특히 여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도피 생활 중 우리는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좁은 골목에 숨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태우가 기침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우리 모두 숨조차 쉬지 못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누려왔던 특권적인 삶, 그리고 그동안 무시해왔던 일반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제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죠.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우리의 신분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만약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다행히 대사관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동시에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커졌어요. 과연 우리 딸은 어디에 있을까? 무사히 이곳까지 왔을까?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간다. 꼭 만나자. 이번에는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지민이 가족도 꼭 찾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 그리고 서연이를 향한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특권층 노동당 간부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동시에 서연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이의 사진을 보며 그 아이의 안전을 기도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태호는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한편 서연이와 지민이 가족에 대한 정보도 계속 찾았죠.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탈북자 명단을 뒤지고 관련 단체들의 연락을 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서연이가 이미 몇 달 전에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쁨과 불안,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국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서연이와 재회하게 되었어요.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제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동시에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저를 보고도 눈을 피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들, 그 아이에게 준 상처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죠.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여전히 눈을 피한 채 대답했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지민이가.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지민이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내게 주려고 했어. 하지만 늦었지. 이제라도 읽어주면 좋겠다. 서연이는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죠. 가족 상담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도 가졌어요. 서연이는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었죠.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민이 가족과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나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경험을 나눴죠. 좋은 점만이 아니라 어려웠던 점, 후회되는 점들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북한에 있는 옛 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곳에 두고 온 추억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서연이가 얼마 전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뜨거운 것이 목을 메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자유이자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두 함께 보듬어주며 나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저희의 날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외국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외국 문물을 접하다가 들키면 처형까지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끔찍했죠.